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정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구속 뒤 내란 특검 형사재판 법정에 잇따라 불출석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실명 위험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특검에서는 원래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을 소환 통보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로 다시 한번 소환 통보를 보낸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지병인 당뇨가 악화가 되어서 지금 실명의 위험까지 있다라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이 특검의 어떤 서류로서 접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아직까지 구치소나 또 피의자 쪽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변호인 측에서도 이런 건강상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오늘 오전 10시에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후에는 만약에 서류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는다면 특검 측에서는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좀 강제 인치에 대해서도 열어놓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법적인 이런 모든 절차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는데 솔직히 사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앉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떤 육체적인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 가능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진술 거부권이라는 피의자의 어떤 헌법상 주어진 방어권이 있습니다. 예. 입을 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서 어떤 조사실에 앉혀놓는다고 한들 어떤 진술에 대한 자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진술 자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팀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게 주요 피의자가 조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부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 당시 지금 조사하는 사건 당시에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어떤 이 증거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갔었을 때 공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어떤 조사가 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친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과거 김 여사가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확보를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친오빠를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 관련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김 여사 목걸이가 왜 장모님 댁에서 나왔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장모님한테 뭐라고 하고 주셨어요? 혹시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겁니까? 김 여사가 부탁한 건가요? 목걸이 또 네. 구두 약간 보물찾기처럼 되어가는 특검 수사인데 지금 특검팀에서는 목걸이가 모조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그렇죠.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이게 금방 모조품이라고 드러난 것이 일련 번호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22년에 나토 순방을 하면서 착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예.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모조품을 쓰고 나갔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모조품을 사서 오빠 측에다가 선물로 줬고 그것을 나토 순방을 하면서 다시 빌려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검 측에서는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실제로 진품 목걸이를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다른 곳에다가 숨겨두고 그리고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에 대비를 해서 이 오빠의 장모 집에는 모조품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조품 같은 경우에는 만든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모조품도 좀 가격이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법상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진품 목걸이를 찾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목걸이뿐만 아니라 고가의 신발 외에도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우한 화백의 작품을
사망으로 추정되는 그림 등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뭐 감정가로 뭐 진품이라면 감정가가 수십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특검팀이 이 그림에도 집중하는 이유는 이게 뇌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 뇌물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뭐 이제까지 공직자인 신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았던 뇌물은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이유원 작가의 어떤 작품, 뭐 예. 이 작품 자체가 뭐 한 20억대를 훨씬 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진품 감정서도 같이 발견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뇌물의 어떤 형태는 아닐까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20대 여성이 전 연인인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왜 막지 못한 걸지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 피해자 여성이 현재도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예. 빨리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이달 초에 둘이 연인 관계였지만 헤어진 것입니다. 여성 측에서 헤어지자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남성 측에서 계속적으로 폭행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 달 3일에는 폭행을 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져서 신고가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9일에는 여성의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또 신고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남성이 여성에게 전화는 168차례 하고 또 문자 메시지는 400여 차례를 보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100m 이내 예. 접근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은 내려놓았는데 이 이후에 구치소 유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에다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 알리면서 구치소의 유치를 좀 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기각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을 짚어주셨지만 경찰이 20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 남성을 유치장에 구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이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법적인 제도는 그래도 마련을 좀 해놨는데 발동하는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잠정 조치 1호부터 4호라는 게 있는데요. 1호가 서면 조치고 2호가 100m 이내 접근 금지고 3호가 통화 문자 메시지 전송 금지, 4호가 이제 구치소 유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것은 4호에 있는 구치소 유치에 해당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해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그다음에 직장과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에게 보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4호의 구치소 유치를 검찰에서 기각을 했던 것인데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범죄 전력, 예. 그다음에 그 범죄 후의 정황 이런 부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제 발부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대전에서도 30대 여성이 이제 전 연인이었던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안타까운 사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요, 숨진 피해 여성이 4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4차례는 친구를 했지만 이번에도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조금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라고 했었지만은 본인이 거부를 했고 피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가해자의 어떤 범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대응을 해야 되고 정말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잠정조치 4호, 구치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 데이트 폭력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해버리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강제 조치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어떤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관련 예.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토킹
스토킹 범죄는 대부분 연인 사이에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 과정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경찰 측에서도 더 이상 뭐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에서 이렇게 결국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 모니터링 차원에서 전화는 계속했었던 거예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강제력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신고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 이후에 추후에 모니터링하는 수사기관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피해자를 처음에 적시됐던 사람들이 받도록 강제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